심장을 아픈 거는 사실 느낄 수가 없고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은 심근경색이에요. 허혈성, 허혈이라는 거는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관상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축적이 되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죠. 이게 바로 자 이렇게 딱딱해지면 아무래도 혈관이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지방덩어리들이 덮게 앉다 보면 내경이 좁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혈관 내공이 좁아지고 심하면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가줘야 되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죠.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우리는 심장에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심장병, 그것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건 관상동맥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 혈관이 분포하고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심장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뛰어줘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근육성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쉬지 않고 일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장 자체의 근육들도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심장 자체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분포되어 있는 혈관을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이 자기가 혈액을 공급을 못 받아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죠. 점차 썩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예 나중에는 근육이 펌핑을 못하게, 그러니까 수축력을 잃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혈관, 관상동맥의 단면을 이렇게 뜯어서 봤더니 안쪽에 지방, 이 노란 부분들이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조직 덩어리들이 얇게 처음에는 혈관 안쪽 벽에 고였다가 점차적으로 거기 또 붙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혈관은 계속 내경이 좁아져서 혈액이 거기를 지나가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여기 보시는 동맥경화의 상태이다. 지금 보는 것처럼 혈관이 굉장히 직경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그런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림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협심증을 먼저 보도록 하죠.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근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아주 잠깐 혈액이 좀 못 갔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갑자기 심장이 막 쪼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들 왜 되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그런 사례인데요. 갑자기 왼쪽 가슴 있는 데가 막 아프다고 하면서 나 심장이 아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심장이 아픈 거 아닙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앞쪽에 있는 늑간근 어딘가에 통증을 경험한다든가 약간 무리가 왔을 때 느끼는 그런 통증, 불편감인 거고요. 심장이 아프고 심장을 아픈 거는 사실 느낄 수가 없고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은 심근경색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은 정말 위험하고 그런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컨디션이 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왼쪽 가슴팍이 아프다고 해서 나 심장에 문제 생겼다라고 스스로 겁먹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흉골 밑이 약간 조이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분 나쁜 압박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아프다, 통증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고요. 조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 조이는 압박감들이 계속되고 이게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된다, 자꾸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혈액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전체적으로 혈액이 공급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이제 조금씩 더 아파올 수는 있죠. 그렇게 아픈 통증이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방사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통증이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와 팔 그리고 턱까지 이렇게 쭉 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협심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협심증을 경험할 경우에는요, 대부분 30초 내지 30분 정도가 지속되다가는 또다시 그냥 혈액이 왜냐하면 완전히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졸졸졸 들어가긴 하지만 혈액은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 3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러한 이제 통증은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통증이 가라앉았다, 그 불편감이 감소됐다 하면 이것은 협심증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협심증 증상들이 악화되느냐? 활동량이 갑작스럽게 증가됐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별로 안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5층 아파트인데 거기까지 막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강도가 너무너무 센 운동을 갑작스럽게 준비 운동 없이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순환상에 문제가 생겨서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활동량 증가에 따른 협심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운 기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었을 때, 이럴 때, 또는 심하게 과식을 했다든가, 아주 중증도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을 갑작스럽게 했다든가, 그리고 흡연 중에 산소 요구가 증가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들에서 협심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심근경색은요, 이 말에서 보듯이 심장 근육이 경색, 네크로시스, 경색이라는 거는요, 그냥 혈액 공급이 중단된 거를 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협심증은 심장이 협소해졌다, 좁아졌다라는 것이 협심증이고요. 심근이 경색됐다라는 거는 혈액이 전혀 안 가서 심장 근육이 그냥 괴사가 일어난 거. 혈액이 하나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근경색증이다 해서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성동맥이 콱 막힌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심장의 근육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썩어가는 그 괴사된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때는. 그래서 협심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너무 좁아져서 막히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활동량이 적다 많다, 운동을 갑작스럽게 했다고 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과는 무관하게 심근경색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근이 괴사가 됨으로써 심장 리듬의 장애나 부정맥, 심박출량의 감소로 인해서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심근경색은 사망하고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률이 매우 높은 그런 심장 문제다. 자, 우리가 왜 CPR 하죠? 심장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심장 압박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심근경색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심근이 잠시 멈췄을 때 우리가 다시금 심장을 깨워가지고 뛰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CPR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응급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즉 앞에서 보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이 두 가지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혈압 환자들 허혈성 심장질환 올 확률 아주 크죠.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5 이상인 경우에는 허혈성 심질환 위험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서 5배 이상 높다고 해요. 또 연령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훨씬 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85%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다고 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는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도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여성도 갱년기가 넘어가게 되면 남성 못지않게 굉장히
심혈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노출되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면 확연하게 남성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흡연이냐 비흡연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혈액 내에 지방이 많고 적고 물론 중요한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혈관 내벽이 좁아들었다 아니다가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만인 경우에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혈압을 높이고 고지혈증이나 신체 활동을 감소시켜서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밖에 원인을 살펴봤더니 선천적으로도 어떤 특정한 요인이 좀 있더라. 그리고 종족 가지고 간에도 그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갖는 사람이냐. 그래서 건강한 생활 양식을 평소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허혈성 심질환을 경험하는 율이 낮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위험 요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자, 그럼 위험 요인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 중에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죠. 노력해서 되는 위험 요인. 운동 많이 하는 게 좋다. 담배를 끊는 게 좋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연령, 인종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최소화시켜주고 피하게 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생활 양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물요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협심증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왜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약을 혀를 이렇게 들고 그 밑에 집어넣으면 넣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약물들이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양리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만 복용하면 금방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더니 30분 이내에 증상이 아주 호전되었다, 나아졌다 하면 그거는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증 환자에게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면 협심증, 복용했으나 아무런 증상에 차도가 없다면 이거는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경우에는요, 몰핀을 투여하는 그런 레지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시술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동맥, 풍선 성형술.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졌기 때문에 문제니까 넓혀주기 위해서 풍선을 삽입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이렇게 풍선 삽입술 한 환자 가족 중에도 아마 좀 있으실 거고요. 많은 사례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풍선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텐트라는 거 삽입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철망 구조물 같은 거를 혈관 안에다가 딱 넣어서 지지를 딱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철망 구조로 혈관을 이렇게 위축되지 못하게, 짜부러들지 못하게 이렇게 넓혀 놓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스텐트라고 하는데, 이런 스텐트 삽입술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라는 걸 하죠. 뭐냐면 관상동맥이 이미 너무 좁아지고 막혀서 탁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넓힐래야 넓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요, 이건 그냥 죽은 채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얘가 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 건강한 부위에서 혈관을 조금 잘라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즉 망가진 관상동맥 혈관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이식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실제로 원래 있던 관상동맥이 하던 그 역할을, 혈액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적극적인 어떤 그 치료 방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리 측면에서의 내용들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